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 변화 시리즈 두 번째 경제 파트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경제 파트 상당히 만만치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경제, 문화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일 겁니다. 특히 조선 후기 경제 파트는요, 상당히 복잡해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도요, 사람 사는 곳은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사실은요,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요, 어떤 세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려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조선판 100년 전쟁이야. 100년 동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꾼 데만 100년 걸렸어요. 토탈 200년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냐? 오늘 배울 내용 중 하나인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한번 갖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원래는 웹툰이었죠, 그죠? 송곳이라는 웹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은 화장실에 가면요, 큰 게 마려워요. 그러면 이제 대변인 칸 앞에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죠? 욕한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사람들이 서 있을 겁니다. 특히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런 광경을 기차역이나 아니면은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진짜 이런 광경 많이 봐요. 아침에 되면은 미어 터집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마려워 죽겠어요. 당장 쌀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는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서 있는데 하필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칸에 있는 사람이 변비인지 뭔지 몰라도 안 나와요. 옆에 있는 칸에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한참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이 서 있는 쪽은 금방금방 볼일을 봐가지고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제일 먼저 온 나는 안 빠지고 계속 여기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죠? 한 줄석이죠, 그죠? 사실 한 줄석이라 하면요, 선착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화장실 칸 앞에 서지 말고 뒤로 빠져가지고 한 줄로 딱 늘어세우고 칸이 빌 때마다 한 명씩 들어가는 방식을 쓰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그 방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누가 거기 서있니? 그러니까 잘 찾아가지고 서야지. 그죠? 오히려 어느 쪽이 줄이 더 빨리 빠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새치기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팁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지, 정작 이것을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해가지고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걸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 네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걸 누구 탓할래?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 어떤 것도 바뀌질 않아요.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어떠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좀 더 통찰력을 갖고 접근을 하면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금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100년 동안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그 법이 바뀌는 데 있어서 역시 100년 동안의 토론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최대의 개혁이라고 알려진 대동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과연 조선인들의 최대의 개혁, 대동법은 어떠한 법일까요? 수업 시간에 같이 그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제도 얘기를 할 때요, 조선시대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그냥 꾸준히 가는 거죠. 조용조 체제. 자, 먼저 그 중에서 첫 번째 조라고 하는 것은 전세입니다. 전세는 토지에다 해당하는 토지세인데,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소득세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단순히 부동산세라기보다는. 자, 이 시대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세금을 돈으로 내지 않고 주로 쌀로 냈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결이라는 겁니다. 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땅의 넓이를 잴 때 현대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몇 평이냐? 물론 국가에서 법적으로는 몇 평이냐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제곱미터냐, 뭐 몇 헥타르냐 이런 용어를 쓰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평이에요. 이거 몇 평이지? 건당 몇 평이지?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조선시대는 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평이란 거는 일제시대에 들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또 평이라는 용어를 쓸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넓이로 땅을 나눠가지고 구획을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값을 받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은 조선시대는요, 땅은 넓이가 넓냐 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도대체 1결이 몇 평이에요? 좀 묻지 좀 마세요. 1결이 몇 평이냐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도대체가.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1결은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파, 속, 부, 결 4단계로 나누는데 먼저 1파. 1파는요. 쌀이 한 주먹 나오면 그것이 1파입니다. 그리고 1속은요. 쌀이 10주먹이 나오면 1속이에요. 그 다음에 1부는 쌀이 100주먹이 나오면 1부예요. 그리고 1결은 쌀이 10,000주먹이 나오면 1결입니다. 즉 쌀이 10,000주먹이 나오는 쪽이 1결이지 이게 정확하게 몇 평이 1결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진짜 기름진 노른자 땅이에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쌀이 10,000주먹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은 되게 황무지예요. 척박해요. 그러면은 이따만한 땅에서도 10,000주먹이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1결이 얼만큼쯤 되냐라고 했을 때 10,000주먹이라고 하면 좀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10,000주먹이 도대체 얼마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죠? 말이란 용어를 이 시대는 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쌀이 300두가 나오면은 그거를 1결로 봅니다. 즉 10,000주먹은 300두예요. 자, 그래서 1결당 총 300두까지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얼만큼 세금을 내는 거냐면 10분의 1 딱 잡아가지고 30두 정도를 세금을 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벌써부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 농사는 풍년이 들 때가 있고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풍년이 들 때는 뭐 30두 내는 게 별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흉년이 들 때는 10분의 1 내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요. 이미 조선 초에 계속 제기가 돼요. 세종 때 법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 나오냐면 바로 공법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종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죠. 한 게 진짜 많습니다. 세종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근데 그거 좀 이상하다. 풍년이 들었을 때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10분의 1 내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세금을 좀 바꾸자. 법을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공법제를 만드는데 자, 먼저 전분 6등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구분해서 1결의 규격을 정해놔요. 그래서 1등급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 그 다음에 6등급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놓는데 보통 이제 평수로 굳이 억지로 환산을 해주면요. 1등급 땅이 한 1800평쯤 되고 6등급 땅이 12,000평쯤 된대요. 그러니까 1등급하고 6등급하고 비옥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1결의 규격을 좀 정확하게 정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연분 구등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풍년과 흉년이 각각 다르니까 풍년과 흉년의 정도에 따라 9년 단위로 9등급을 구분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종 때 이 공법제를 실시할 때 포인트는요. 바로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겼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 때는 좀 많이 걷고 흉년이 들 때는 좀 적게 걷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걷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토지 1결당 징수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풍년, 평년, 흉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건 고려시대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풍년일 경우에도 상중하, 평년일 경우에도 상중하, 흉년일 경우 상중하 해가지고 총 9단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상년은 뭐예요? 상상년이죠. 상 플러스 상이니까. 그 다음 건 뭐예요? 상중년, 그 다음에 상하년, 그리고 중상년, 그리고 중중년, 그리고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해가지고 총 9단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국으로 그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매기는 거예요. 9년 단위로. 왜냐면은 뭐 경상도 지역은 풍년인데 전라도 지역은 흉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전라도라 하더라도 어디는 진짜 풍년이고 어디는 평년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9년 단위로 이 등급을 매깁니다. 상상년일 경우에는 1개월당 쌀 20두씩 걷고 하하년일 경우에는 최하치 1개월당 4두씩 걷어요. 그리고 이 공법제를 시행할 때쯤 되면은 조선이 좀 농업 생산량이 많이 좋아져요. 세종 때 농사직설도 만들고 농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국 초까지만 하더라도 1개월당 소출을 300두로 잡았는데 요때는 400두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400두에서 20두로 세금을 내는 거면은 공법제에서는 10분의 1세가 아니라 20분의 1세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법제는요, 일단 세금을 감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과 흉년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인기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실시할 때 그냥 실시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까지 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신분별로 다 쫙 뽑아가지고 무려 1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이런 법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다 오케이 사인 받아내가지고 실시한 게 공법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하냐?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조은을 이용하는데 이 조세를 조은선이라는 배를 통해서 조창에서 경창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했다. 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공법제입니다. 근데 공법제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법이란 거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어해요. 근데 이 공법제는 다 좋은데 약간 좀 복잡한 게 있어요. 특히 어느 쪽에서 좀 복잡하고 모호하냐면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풍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흉년으로 볼 것인가. 요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물론 풍년, 흉년은 그나마 좀 낫긴 해요. 구분이 좀 명확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복잡한 거 뭐냐면은 같은 풍년인데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어디까지가 상중이고 어디까지가 하하냐. 요거 매기는 건 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되게 모호해요. 그럼 이거 누가 정하는 거냐면은 각 9년 단위로 매긴다고 했죠. 각 9년에 사또가 정하는 겁니다. 사또가 정한 건데 우리 마을은 대풍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상상년을 때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요 땅을 보니까 땅 주인이 누구냐면은 영의정이야. 땅 주인이 영의정인데 영의정이 땅 주인 이 땅에다가 상상년을 매긴다? 그럼 과연 영의정이 좋아할까요? 이거 세금폭탄 맞는 건데?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그렇게 매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상상년을 뭐 중상년 혹은 뭐 이제 중중년 이런 식으로 낮춰서 매겨버려요. 그러면 뭔가 비는 게 생기죠. 비는 거 어느 쪽에다가 때릴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제 못 사는 사람한테 이걸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이걸 또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개똥이네 집은 이번에 상하년쯤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개똥이한테 야, 너 뭐 내라? 너는 상상년 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뭐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당하고 살겠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참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불만을 표시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또들이 골치 아파지니까 아이 몰라. 그냥 하하년. 우리도 하하년. 우리도 하하년.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나 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냥 흉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버리니까 결국 세금이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하하년 혹은 하중년 요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결국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은 바로 영정법이라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공법제고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인데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가 됩니다. 뭐 보니까 뭐 풍년이 됐든 흉년이 됐든 자꾸 그냥 니들 토지 1개당 쌀에서 4에서 6도 이 정도만 내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풍년 흉년 따지지 말고 어떻게 그냥 정액제로 가자. 토지 1개당 무조건 얼만큼만 내라. 쌀 4에서 6두만 내라라고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즉 정액제를 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을 해준 겁니다. 그냥 최하세만 내라. 그것만 내면은 끝이다. 자, 이렇게 감세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죠? 와, 브라보. 이제는 하하년만 내면 되네 무조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때 되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자영농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때쯤 가면은 지주 전호제가 확산돼 가지고 예전에 조선 전기 경제 파트에서 얘기했죠. 지주 전호제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대지주 아니면은 소장농. 소장농은 자기 땅이 아니야. 어차피 자기 땅이 아닌데 뭐 감수해봤자 뭐가 좋겠어요. 그죠? 결국 누구만 좋은 거냐면은 양반 지주들만 좋은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조 때 만들었던 영정법은요,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내용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저렇게 적게 때려보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누가 좋아지게 되냐면 지주와 자영농의 세금 부담이 감소되면서 이들이 득을 받는데, 그나마 자영농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주로 누가 득을 받냐면은 바로 지주들이 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으로 이제 누가 부담을 갖게 되냐면은 소장농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금이 싸지니까, 낮아지니까 좀 희한한 상황이 생겨요. 지주들이 세금이랑 이 세금에 대한 그 수수료, 운송비를 누구한테 떠넘기기 시작하냐면은 소장농한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쌀로 내다 보니까 운반한테 들어가는 그 운송비가 들어가죠. 그쵸? 이런 운송비하고 수수료를 누구한테 넘겨버리냐면은 소장농한테 넘겨버려요. 야, 너 수수료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 나가. 너 낼 수 있어 없어? 아이고, 낼 수 있죠. 그래? 네가 그러면 우리 땅 붙여먹어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소장농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양반 지주들은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득을 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희한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는 조선 전기에는 공법제,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 이렇게 흘러갔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용조 체제에서 첫 번째 조가 전세고, 두 번째 용은 군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가 공납이에요. 이번에 공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납이라는 것은 특산물을 납부를 하는 건데, 이 특산물 납부는요, 크게 세 개로 나눠요. 하나는 상공, 하나는 별공, 하나는 진상인데, 상공은요,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공은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납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은 지방관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왕도 꽃감 먹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야, 꽃감 갖고 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 앞에 가서 편의점 가서 사다 드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실이나 관청에서 미리 필요한 그런 물품의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수요만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특산물로. 이게 공납제도인데, 여기 문제가 돼요. 처음에 이 공납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라고 하겠죠. 그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꽃감 하면 어디? 상주. 나주는 배. 대구는 사과. 그죠? 그 다음에 담양은 죽제품.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특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요. 특히 연산군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연산군이 뭐 좀 사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과도하게 공납을 거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좀 땡긴다, 끌린다 싶으면은, 삘이 꽂혔다 싶으면 그걸 막 죽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막 공납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도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오징어가 땡기는 거야. 야, 전국에 오징어 다 내라고 해. 근데 오징어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동해에서만 나와요. 그러면은 동해하고 인접하지 않은 지역들도 오징어를 내야 되는데 오징어를 어떻게 낼 거냐 이거예요. 걔들이. 자, 그러면서 공납 설정에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천 사는 사람이 오징어를 내려고 하면은 인천에서는 오징어가 절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됐어요? 동해 바다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아다 갖다 바쳐야겠죠.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홈쇼핑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하다못해 뭐 동해까지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이 시대에 기차가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홈쇼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동해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거기를 가가지고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온다? 이건 진짜 반지 원정대야, 수준이 거의. 갔다 오는데 몇 달 걸릴 것이고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안 낼 수도 없어. 이거는 안 내면 큰일 나요. 깜빵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대신 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를 뭐라고 부르냐? 박납이라고 해요. 너 프로브럼 우리가 대신 해줄게 하고서 이 박납상인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박납상인들이 동해에서 오징어를 사다가 인천에다 파는 겁니다. 당신네들 이번에 특산물로 오징어 걸렸다며? 우리가 사왔어. 자, 사가. 하고 하는 건데, 참 그래요. 박납상인들이 인천 사람들의 처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지금 자기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없다. 알기 때문에 이 오징어 박납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쯤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이다. 얼마쯤 부를 것 같아요? 3만원? 5만원? 10만원? 에이, 사이즈가 작네. 그래가지고 장사하겠어, 그죠?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최대치로 어디까지 부른 적이 있냐면은 100배 10,000원짜리 오징어를 100만원에 부른 적도 있어요. 뭐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물론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뭐 몇십 배씩 부르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오징어를 갖다가 몇십만 원에 사야 된다? 100만 원에 사야 된다?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동해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아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점태예요. 이게 특산물이잖아요. 당연히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를 누가 하냐면 아전들이 해요. 아전들이 품질검사를 하는데 아전이 딱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오징어가 색깔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눈알 색깔도 이상하고, 뭐야, 왜 이렇게 비린내가 심해? 야,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린내가 심하냐? 이거 임금님한테 바칠 건데. 그러면은 바친 사람은 그렇죠. 오징어는 원래 비린내가 나는데요? 땡! 야, 내가 비린내 안 나는 오징어 알고 있어. 가서 사와.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쪽 골목 있지? 돌아서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가면은 보이는 세 번째 위치한 상점, 거기서 사와. 거기서 사면은 오징어가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냄새도 난다. 그 상점이 누구의 상점이냐? 여기죠. 결국 짜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아전들이 정식으로 받는 월급이 없었어요. 아롱미라고 불리는 그 녹봉 수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 이 정도만 이제 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박납상인들과 아전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점태라고 불리는 퇴짜를 놓는 폐단을 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 박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1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오징어를 살 수 있으면은 뭐 사면 되겠어요. 근데 진짜 가난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자니 돈이 없고 안 내자니 끌려가서 곤장 먹고 하옥당할 거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도망가는 겁니다.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산속으로 도망가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고을에는 가구가 100가구가 있어요. 100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당 하나씩입니다. 즉 공납은 가오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구가 빠져서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99마리까지 낼 수 있는데 한 마리가 부족하잖아. 그 한 마리를 누구한테 떠넘기겠어요? 인징과 족징입니다. 야, 옆집 도망치는 거 보고서 뭐 했어? 네가 대신 내. 인징이에요. 야, 사촌, 네 사촌이 도망갔다. 네가 대신 내라. 족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네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자. 자,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대한 개혁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광조가 이 개혁에 대해서 신호탄을 보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서 박납의 폐단을 지적을 하게 돼요. 그 뒤로 율곡이 그리고 류성룡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류성룡에 의해서 잠깐이나마 실시됐던 게 뭐냐면은 수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쌀로 거둡시다. 근데 이 수미법은요, 임진왜란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실시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은 문제 제기만 될 뿐이지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 그 방향이나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류성룡의 수미법을 통해서 샘플은 나온 겁니다. 즉 당시의 화폐라고 볼 수 있는 쌀로 대신 걷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자. 그러면은 박납상인들이 장난 못 칠 거 아니냐.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쌀을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옛날보다 편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수미법이 주장이 됐는데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저는 이 대동법이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임진왜란 병자론을 겪고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법을 만들 정도의 나라면요. 그건 진짜 저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론을 보면서 조선의 그런 창피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임진왜란 때 막상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가문은 몰락하고 도쿠가 가문이 집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줬던 명도 멸망을 하고 청이 그쪽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이상하게 버텼어. 그 저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호구라서?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력은 뭐냐면은 바로 이 대동법 같은 법,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할 균역법 같은 법,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대동법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건데 일단 토지예요. 토지 1개월당 쌀 12두씩 또는 포나 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게 개혁 내용의 핵심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박람회 폐단이 너무 심하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특산물을 바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화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화폐라고 불릴 수 있는 쌀로 걷자라고 하면서 토지 1개월당 쌀 12두씩 걷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토지하고 쌀이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오를 기준으로 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상황이 생겨요. 소장농이 나도 똑같이 공납을 내야 되고 만석군인 최부자도 똑같이 공납을 내는 겁니다. 분명 경제력이 차이가 있는데 내는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소장농이 나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최부자는 그 땅의 넓이에 따라가지고 세금이 더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동법은요, 부자 증세의 서민 감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런 성격만 갖고 있으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자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부자들한테도 이득이 되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 쌀로 거는 겁니다. 만약에 박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부자들도 똑같이 박납의 폐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자들도 파산할지도 몰라, 잘못하면.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쌀로 바꿔서 내라. 쌀로 내면 국가에서 바꿔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고, 부자들도 진짜 FM대로 원칙대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박납의 폐단 같은 거 시달릴 필요 없으니까 너네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같이 함께 좋자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대동법입니다. 유교에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동사회라고 해요. 대동, 다 같이 함께하는 사회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불만 없이 전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그래서 쌀 말고도 포나 전으로 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웬만한 지역에서 쌀은 다 나와요. 근데 쌀이 잘 안 나온 지역이 있어. 어디가 그러냐면은 강원도. 쌀 안 나오죠. 쌀 안 나오는 강원도한테 쌀 내라고 하면 이것도 고통이죠. 그래, 니들은 쌀로 내지 말고 뭐로 내라? 포, 즉 3배로 내라고 하는 겁니다. 경북 지역도 쌀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경북 지역도 뭐로 내라? 목면으로 내라.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쌀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너네는 돈이 많다며? 너네는 돈으로 내.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동법이 대단한 이유는요, 누구나 다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즉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설득의 최고의 미학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익류지역은 제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익류지역은 제외했다는 건데, 익류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말해요. 자, 대동법은 아무도 불만 없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일단 평안도 사신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요. 국경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는 사신 접대비로 써라. 함경도, 여기는 군사비가 많이 들어요. 너네는 자치경비로 써라. 제주도, 운반하기 힘들어요, 그죠? 너네도 자치경비를 써라.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자치경비를 쓰고 나머지 도도 웬만하면 쌀로 내되 특정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포나 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법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을 제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원익입니다. 이원익에 의해서 경기 대동법이 실시가 돼요. 일단 경기도만 시범 케이스로 시작이 되고 뭐 제가 이제 건너뛰고 넘어갔지만 인조 때 강원도로 파급이 돼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효종 때예요. 효종 때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김육이라는 사람의 아주 적극적인 건의에 힘입어서 대동법이 충청 전라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효종 때는 충청, 현종 때는 전라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현종 때는 김자명이 활약을 해요. 참고로 김자명은 김육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육 부자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참고로 김육은 진짜 명문가였어요. 자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10년 동안 화전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 몸소 체험을 하고 대동법을 추진한 거예요. 대동법 추진했을 때 당시에도요. 이랬어요. 효종이 왕이 됐을 때 효종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김육입니다. 왜? 원래는 소현세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뜬 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효종이 뭐 그렇게 독살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건 순번이 좀 바뀌지 않았냐라고 비판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김육을 고용을 해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합시다. 내가 이 경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의 힘이 필요하고 그러자 김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대동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광해군 때 시작했던 대동법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대동법을 확장시키려거든 신을 쓰시고 대동법을 확장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되게 대차게 나와요. 그리고 효종이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김육을 부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경의 뜻대로 대동법을 확장시키겠어. 효종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적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거리낌 없이 불러다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은 다 지켜요. 그걸 갖다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김육은 죽을 때까지 대동법 확대에 매진을 하다가 마침내 충청 전라 지역에 대동법을 확대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김육은요. 대동법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신이 갑자기 죽으면은 전하를 도울 사람이 없어져서 하루아침에 대동법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 아들이 대동법을 계속 관철시켰고 숙종 때 가면은 경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도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드디어 숙종 때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왜 하필 숙종 때였냐?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돈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또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동법이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대동법의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공, 별공, 진상 중에서 상공에 대한 개혁이에요.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그냥 현물로 내는 거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만. 근데 이거만 해도 어디야, 그죠? 이것만 해도 어디야. 자, 그래서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 납부했지만 상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혁이 됐기 때문에 박납의 폐단은 눈에 띄게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박납상인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공인이란 것인데, 자, 이 공인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가에서 당시 화폐나 다름없었던 쌀로 걷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죠. 살 때 누가 사겠어요, 그죠? 바로 이 공인들이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어용상인들이죠. 이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 즉 상업이 발달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점적 매매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도 등장을 하게 되죠. 허생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구. 이거 말고도 또 의미가 있다면은 공납의 전세화. 원래는 특산물이었는데 이 특산물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토지에다가 기준을 둬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게 조선 후기의 트렌드입니다. 세금은 점점 토지로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이제는 돈으로 내는 그런 시대도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의를 담고 있었던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대동법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역이에요. 국역은 군대 문제인데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그 군대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조에서 그 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용은 군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되냐면 요역도 포함됩니다. 요역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군대 말고도 이제 이 시대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공사가 있었어요. 토목공사가 일어나면은 지금이야 건설업체가 가서 해주죠. 근데 이 시대는 건설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요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것을 군역이라고 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국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국역의 대상은 16세 이상 60세 미만, 뭐 통일신라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16세에서 59세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인 정남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양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죠? 양반, 중인, 상민. 즉 원래는 양반도 군대 가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정남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 59세까지에 해당하는 나이의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건데 먼저 요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역은 처음에는 가오르 기준으로 했어요. 집집마다 나와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도 토지로 바뀌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세로 점점 토지로 세금이 몰리게 된다고요. 토지 8개월당 장정 1인을 연 6일까지만 동원하겠다라고 성종 때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역은 이미 일찌감치 토지세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토지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동법, 토지 1개월당 쌀 12두. 그 다음에 영정법, 토지 1개월당 쌀 4에서 6두. 그리고 요역, 토지 8개월당 장정 1인을 연 6일까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직 좀 몇 개 더 남아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인데 군역은 양인 정남에게 부과된 군사 복무인데요. 중요한 건 양인 개병제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양반도 군대를 갔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양반도 군대를 가는 거였어요. 조선 건국초에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당시 정도전이 나라를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조선 건국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군대화, 그리고 전 국토의 요새화. 이거 원래 저기 미적동에서 한 얘기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진관체제를 통해서 전 국토를 요새화시키자. 진관체제는 뭐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양인 개병제를 통해서 전 국민을 뭘로 만들자? 군대로 만들자. 사실 노비는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천민들은 빼고 니들은 빼고 양인들끼리 전부 양인들을 군대화 시켜가지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자. 이것이 원래 조선 건국의 모토였습니다. 단 면제자가 있는데 누구냐? 현직 관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있는 학생, 뭐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향리. 향리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물론 국립은 아니지만. 향리. 죄송합니다. 향리는 그거죠. 아전. 그죠? 아전들. 왜냐면 아전들은 관청에 사무를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빼는 겁니다. 즉 처음에 면제자는 원래 누구만 말하는 거였냐면은 현직 관료, 그 다음에 성균관 학생, 그리고 향리, 아전들, 이 사람들만 면제였어요. 타당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원래는 현직 관료하고 성균관 학생, 아전 이런 사람들만 그 면제인데 양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나 과거 봐야 돼. 근데 과거 보는데 중간에 군대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군대는 누구만 가는 거야. 진짜 돈 없고 힘없는 그런 상민들만 가는 그런 체제로 좀 변질이 돼요. 처음엔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군사 조직을 처음에 이렇게 짰습니다. 세조 때 만든 보법제에 의하면은 정군과 보인으로 나눴어요. 정군은 현역이에요. 보인은 정군을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군은요, 직접 군대에 가는 사람이고, 보인은요, 직접 군대에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 전기는 이 군사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시대는 지금처럼 뭐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가서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전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16세에서 59세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군대를 가야 돼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3개월 복무하고 9개월 쉬고, 3개월 복무하고 9개월 쉬고, 뭐 이게 좀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코스만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인데 아니 그러면은 농사는 어떻게 짓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군사생활을 하는 정군과 이들을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보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군 1인당 보인을 2~3명씩 배정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문제. 정군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보인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정군, 보인. 얼핏 생각하면은 정군이
못 사는 사람이고 보인이 잘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와요. 정군 1인당 보인 2에서 3명이야. 그럼 뭐 조선은 부자가 더 많은 나라인가? 이상하죠, 그죠, 벌써. 즉, 정군이 잘 사는 사람이고 보인이 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나라를 앞장서서 지켜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정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요, 무기와 갑옷을 자비로 사야 돼요. 지금처럼 국가가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돈 주고서 무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살 정도면요, 잘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인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사지 못하기 때문에 2~3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정군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군은 어차피 잘 살기 때문에 그 한 명 군대 가도 생기에 타격이 없어요. 근데 보이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군대로 가면은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법제인데 문제가 생겨요. 연산군 때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연산군이 좀 늘었어요. 그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요, 이게 전투병가가 아니야. 가만 보면 그냥 노가다만 하는 그런 요역화로 변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군대라고 하면은 양반들도 상당히 선호했어요. 왜? 군대에서 전공을 세워서 승진하거나 출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자광. 무오사와의 흑막 1등 공신. 그 유자광이 갑사 출신입니다. 즉 군인 출신이에요.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서얼이나 중인들도 여기서 잘만 활약을 하면은 메이저리그인 양반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관직에도 잘하면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 가면요, 더 이상 그런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천상, 노가다만 해야 되는 그런 요역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기피하게 되죠. 아이, 못 가, 안 가. 내가 그걸 왜 가야 돼? 나 대신 가줄 사람. 돈 많이 줄게, 나 대신 가줘. 그래서 대신 세우는 대립이 성행합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대립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가 생겨요. 이것도 나름의 대행 업체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자, 대립을 직접 가서 쓸 사람, 그리고 대립을 세우고 싶은 사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당연히 브로커를 써가지고 대립을 세우다 보니까 대립가가 뛰어오릅니다. 옛날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그냥 한번 갔다 오는데 10만 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막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값이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군수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서 불법적으로 대립을 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립가가 상당히 셌어요. 아무래도 브로커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중종 때 뭐라고 하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반군수포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군적수포제가 등장을 합니다. 야,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내, 그냥 합법적으로 처리해줄게. 그래서 장정 1인당 1년에 군포를 2필씩 징수를 하자라고 해서 군적수포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더니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거 집행하는 아전들이 기회는 이때다. 박나무로 뜯어먹고 이제 또 이걸로 뜯어먹자 하면서 군적이 부실화되고 군역이 점점 깊이됩니다. 양반들은 이미 이 시점 되면 군대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이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 군포를 엄청나게 쥐어짜기 시작해요. 황구첨정, 백골징포. 뭐 예전에 삼정문란에서 얘기했죠, 그죠? 이게 삼정문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아이, 깐나내기인데 깐나내기를 군적에 올려가지고 포를 받아낸다.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할아버지를 갖다 군적에 올려서 돈을 받아낸다. 이런 패단들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자, 조선 후기는요, 이제 군역제도가 좀 바뀌게 되는데 그 배경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 오군영이 설립이 돼요. 오군영은 이제 뭔지 제가 얘기 드렸어요. 훈련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그리고 금이영까지 5개의 군영을 오군영이라고 하는데 오군영은 성격이 약간 모병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서 급료를 받는 병사를 갖다 모집을 하는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군역 부담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국방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족한 국방비를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을 자꾸 쥐어짜게 되더라. 그러니까 황구첨전, 백골증포 이런 게 발생하고 서민들의 국방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역 변통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개혁에 대한 변통론은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거 뭐 고급 과정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얘기인데 중급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념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통론은 현재 틀은 유지하되 그냥 개혁만 하자. 그래서 군비를 절감한다든지 노비를 좀 풀어가지고 양인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혹은 양역 부담을 좀 더 공평하게 매긴다든지 요게 소변통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변통론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양반도 군대 보내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양반한테도 세금을 걷자는 겁니다. 호포론, 구포론, 유포론, 결포론 다 내용은 각각 따로 있지만 결국 하나로 통일돼요. 뭘로 통일되냐면은 양반한테도 과세하자. 호포론 볼게요. 가오별로 징세를 하자는 거죠. 가오별로 징세를 하자니까 당연히 양반한테도 징세가 되는 거죠. 구포론 볼게요.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심지어 여자한테도 징세를 하지. 그죠? 세게 나가네. 유포론. 유포론은 양반과 유생한테도 역시 군포를 징세하자. 결포론은 군포를 갖다가 토지 결수 단위로 징세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토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또 이것도. 웬만하면 양반이겠죠. 그죠? 결국 네 가지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과세를 하자. 양반한테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놓고서 대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영조 때 나오는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제가 영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었죠. 왜 훌륭한지 균역법을 보면 나와요. 영조가 균역법을 통해서 법을 어떻게 바꾸냐. 1인당 군포 2피씩 내던 것을 1필로 감세를 해줘요. 야, 너무 힘드니까 다들 힘들어하니까 감세를 하자. 여기서 끝냈으면은 인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죠? 인조도 결국 감세 정책 한 거잖아요. 근데 영조의 감세 정책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수세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어세, 염세, 선세, 결작, 선무, 군관포 이런 것들을 새롭게 확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포를 1인당 2필에서 1필로 감세를 해버리면은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서 좋겠는데 그럼 국방력이 약해져요. 국방비는 비는 거잖아요. 그 비는 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세, 염세, 선세, 결작, 선무, 군관포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선무, 군관포 이거는 명예직이에요. 양반들한테 선무, 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줄 테니까 세금 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명첩이나 납속책하고 좀 비슷한 원리죠. 자, 그 다음에 결작은 토지 가진 사람들 좀 내. 그죠? 토지 가진 사람들 좀 내. 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양반 과세로 어느 정도 실현을 합니다. 당연히 양반들이 불만을 갖겠죠. 아니, 왜 우리 보고 돈 자꾸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 무한, 책임 제로해. 특권층, 양반인데.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도 영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보고 희생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너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양보할 거야. 뭐 양보할 거냐면은 어세, 염세, 선박세는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왕실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실 재정으로 직접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 갖고 어느 쪽으로 돌리겠다? 국방비로 돌리겠다. 그럼 되지 않냐? 나도 양보하고 너네도 양보하는 거야.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힘들고 괴롭고 진짜 이 어려운 시절에 세금을 좀 감세해서 숨통을 트게 해주자. 그리고 너네 양반들도 한 걸음 양보하고 왕인 나도 한 걸음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서민 감세를 위해서 양반과 왕이 한 걸음씩 양보를 했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균역법이에요. 영조가 참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죠.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말만 나왔지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영조가 단칼에 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군역 수치가 노동력 단위 인두세에서 토지세로 전환했는데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전환을 했어요. 특히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작. 요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래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영정법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 그리고 대동법 토지 1결당 쌀 12두, 그리고 요역을 또 성종 때 바꿨죠. 토지 8결당 장정 1명을 연 6일 이내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균역법에서 결작을 통해서 또 토지 1결당 군역 세금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수미세라고 국방세금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있어요.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이 5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정문란의 그 전정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세금이 좀 심플하게 변해가지고 계속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 토지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방식을 통해서 농민층의 부담이 어쨌거나 감소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다 세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됐던 공납이 됐던 군역이 됐던 셋 다 이런 식으로 개혁이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 조선 후기에 가면은 다시 또 폐단이 일어나면서 삼정문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대동법 결국에는 삼정문란이 일어나요. 이것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동법이 실행되면서 토지 1결당 쌀 12도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소장농한테 전가시킵니다. 균역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또 황구첨정, 백골칭보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또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농민층의 부담이 다시 또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대동법과 균역법을 통해서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혁을 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농민층의 부담이 사라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조 이후에 발생했던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조선은 계속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농업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가지 일어나는데요. 먼저 농서, 신석의 농가 집성이라는 것이 이때 발표가 되죠. 벼농사 기술이 주로 수록되어 있고요. 조선 전기에는 농사직설이 있죠. 세종 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금양장록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신석의 농가 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유구에 임원 경제지가 있습니다. 농촌생활 지침서죠. 자, 반농사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존에는 농종법이라는 것이 활용됐었어요. 농종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온 것을 일항이라고 하고 아래로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일항만 활용을 했어요. 기존 농종법에서는. 그러다 조선 후기에는 이 고랑에다가도 작물을 심는 견종법이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견종법으로 심을 수 있는 작물은요. 바람막이가 좀 필요한 그런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활용이 되고요. 논농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이항법의 확대입니다. 이항법이란 무엇이냐? 모내기죠. 그죠? 뭐 예전에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항법은 모내기예요. 모내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래요. 그루가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모내기의 가장 핵심인데 이렇습니다. 봄에 벼를 뿌린 다음에 가을에 이걸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한 자리에다가 보리를 뿌려요. 그리고 이것을 봄에 거두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벼를 뿌릴 때의 시즌이 언제냐면 대략 한 3월달이에요. 벼씨를 그때 뿌려야 되는데 보리를 언제 베어내야 되냐면은 4월달쯤에 베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벼를 뿌리자니 아직 보리가 들리고 없고 보리 익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벼를 못 뿌리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항법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항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3월달에 아직 보리가 한참 익고 있죠. 그걸 그대로 냅두고 모판에다가 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길러가지고 4월달에 보리를 다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모를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게 이항법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루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씨를 일일이 이제 뿌리는 직파법을 쓸 때는요. 10명이 필요했다. 근데 이항법을 쓰게 되면은 한 3분의 1로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항법이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확대돼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항법이 잘 안 쓰였어요. 왜? 이항법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보리를 베어내고 모를 옮겨 심는 그 과정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냥 아쉬운 대로 직파법으로 일단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관계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항법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쌀이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상품화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항법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광작이에요. 자, 이항법의 확대로 경작 가능한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옛날보다 노동력이 더 적게 되니까 남는 인력을 이용해서 황무지를 개간한다든지 아니면은 밭을 논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남는 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가. 너 나가.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죠. 야, 너 수수료 낼 수 있어, 없어? 너 대동법 대신 낼 수 있어, 없어?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소장농은 살아남는 거고 노라고 하면 쫓겨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횡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농민층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로 광산으로 떠나면서 도시에서 임 노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광산에서 광산 노동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항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상품 작물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인삼. 뭐 인삼은 조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수출품이었죠. 고려시대에도 인삼은 유명했고요. 채소도 상당히 이때 인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담배. 담배가 임진왜란 들어왔거든요. 담배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은 조선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깐난 애들이 젖을 떼고 나면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부터 문다. 담배 때부터 물더라. 그 정도로 조선시대 담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초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유통되면서 상품 작물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되고요. 자, 농민층이 이제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항법을 통해서 떼돈으로 번 사람들은 경영형 분홍이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향을 구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작농의 경우 대부분의 이제 소작농들은 쫓겨나가지고 다수의 농민은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대도 좀 변화를 하게 됐는데 전기에는 타조법이었어요. 타조법은 뭐냐면은 정률제예요. 수확량의 2분의 1, 흔히 이제 병작 반수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분의 1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예속관계가 상당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확량이 2분의 1이니까 올해 내가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즉 지주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소작농이. 그러면 지주가 소작농한테 간섭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지금 일어났어? 더 빨리 일 안 해? 더 소작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주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소작농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타조법은 정률제로 예속관계가 좀 강하고요. 조선 후기에는요, 도조법이 나와요. 소작농들이 이제 치사하고 더러우니까 자꾸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아이, 못해, 더러워, 안 해, 치사해. 그래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정액제로 바뀝니다. 뭐 다 바뀐 건 아니고 이 정액제라고 할 수 있는 도조법이 상당히 유행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정액제는 정해진 지대만 납부하는 그런 계약관계예요. 장단점은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래도 정해진 액수를 내야 돼요. 이럴 때 힘들죠. 근데 풍년이 들었다. 정해진 액수만 내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럼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 정률제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조선 후기에는 도조법, 정액제가 좀 더 많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상업이에요. 상업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정조 때 있었던 신해 통공인데 예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하고서 넘어갔던 거죠. 이 신해 통공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읽을 때는 금난전권이라는 것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종로 상인쯤 되는 건데 서울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상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전 상인이에요. 이 시전 상인들한테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줬어요. 금난정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지하는 거예요. 뭐를 금지하냐면은 난전을 금지하는 겁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바로 금난정권인데 난전이 뭐냐면 노점상입니다. 뭐 요즘도 문제가 되죠, 그죠? 노점상이 만약에 우리 가게 앞에 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구청에 연락을 해요. 저 철거해달라고. 그럼 구청에 와서 철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 상인들한테 그 철거권을 줬어요. 그럼 상인들이 내 가게 앞에 있는 노점 상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너 한번 뜨거운 맛 좀 볼래? 아니면은 내가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좀 약간 악용됐던 것이 바로 금난정권입니다. 정조가 이거를 폐지를 시킵니다. 야,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괴롭히지 마! 하면서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단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장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하면서 상업이 활성화돼요. 사실 정조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부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조는 또 이제 그런 민생을 많이 생각하는 군주였고, 그래서 이제 금난정권을 폐지했던 건데 역사는 건 좀 희한합니다.
애초에 정조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상업이 발전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뭐가 발전을 하냐면 사상. 어떻게 보면 공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공인은 국가에서 고용한 어용 상인이라면은 사상은 개별적으로 하는 상인들인데 대표적으로 난전이 있어요. 난전은 이제 주로 어느 쪽에 있었냐면은 종로, 칠패와 같이 한양 안에 동대문이나 이런 근처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업 집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배를 이용해가지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송상. 송상은 개성상인이죠. 인삼을 통한 매매,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인데 송상은 또 각자 자기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송방이라는 걸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상. 만상은 이제 의주에 있는 상인 집단이고 내상. 내상은 이제 동래, 부산 동래에 있는 상인 집단이고 유상. 유상은 평양에 있는 상인 집단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에 상인 집단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포구 상업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객주. 포구에서 중개 무역을 하는 사람을 객주라고 부르고 그 업소를 여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선상, 배를 이용해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가 어디냐면 경강포, 원산포 이런 것들이 포구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시는요, 18세기 중엽에 가면은 장시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전국에 약 1천여 개의 장시가 개설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광주 송파장, 그 다음에 은진, 강경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이 장 중에서는요, 상설시장도 있었고 5일장도 있었어요. 근데 5일장이라고 해도요, 이래요. 이쪽 동네에서 이번에 장 있었으면 다음날 여기, 그 다음날 여기, 그 다음날 여기, 그 다음날 여기, 다시 여기. 그죠? 이게 돌아가면서 장을 쓰기 때문에 막상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매일같이 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았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화폐.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폐는 상평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그 전에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성공한 화폐가 바로 이 상평통보입니다. 뭐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엽전의 모습이죠.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여기에 글씨로 상평통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고요. 또 전국적으로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도 사용이 되었다. 근데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약간 좀 이제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반이나 이런 부자들이 돈을 뭘로 생각했냐면은 유통되는 수단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 축적의 기준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거하고 좀 똑같이 취급을 한 건데 그래서 이 화폐를요 재산 축적의 척도로 활용하면서 전황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돈이 분명히 돌기는 도는 건데 유통은 되고 있는데 양반들이 이 돈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재산 축적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만한 괴짝에다 넣고서 요거를 넣고 집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걸 세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야, 나 이거 돈 많다 진짜.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질 않아요. 분명히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풀린 돈들이 양반 지주들이 전부 다 그걸 곱게 집에다 모셔놓는 바람에 풀리질 않아서 막상 시중에는 뭐가 귀해져요? 돈이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에요. 즉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 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서 자꾸 곱게 모셔놔서.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자.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성호 이익과 그 학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상평통보를 통해서 이런 전황 현상, 일종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성호학파에서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무역인데 일단 공적으로 하는 무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하는 무역을 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시는요 경원개시, 회령개시, 중간개시 등이 있었고 후시는 중강후시와 책문후시가 있었다. 자, 교역의 내용을 보시면요 특히 중국과 교육을 할 때는
수입품은 항상 뻔해요. 비단, 약재, 문방구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고, 수출품은 결제 대금으로 은, 그리고 종이, 무명, 특히 인삼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역은요,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후 약조를 통해서 다시 교역이 재개가 돼요. 그래서 외관을 통해서 게시와 후시가 같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외관이 좀 이제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지었는데, 그게 초량 외관이죠. 부산에 있는 초량 외관, 이걸 더 신설을 했고요. 이 초량 외관은 기후 약조 이후에 신설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역품을 놓고 보면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것은 구리, 황, 후추. 후추도 일본에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우리 수출품은 역시 또 인삼이 나오죠. 인삼, 쌀, 무명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집어드셔야 되는 게,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경원에서 개시, 회령에서 개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이라고 했어요. 개시만 일어난 곳이 있고 후시만 일어난 곳이 있고 개시, 후시가 다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 경원과 회령은 뭐만 일어났다? 개시만 일어났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봉황성에 있는 책무는 후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주에 있는 중강은 개시와 후시, 그 다음에 동래에 있는 외관도 개시와 후시가 같이 일어났어요. 즉 경원과 회령은 개시만 일어난 지역이고 책무는 후시만 일어난 지역이고 중강과 외관은 개시와 후시가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수공업과 광산업입니다. 먼저 수공업을 놓고 보면 이래요. 그 배경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업도 발달하고 대동법 때문에 공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속해서 유통업과 상업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정조 때 공장안을 폐지시켜요. 옛날에는 공장 안에 장인들의 이름을 등록시켜놓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효율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공장안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대두되기 시작하냐?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납포장이 주로 수공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납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장인세를 내고서요, 일정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공업 방식은요, 선대제라는 것이 유행을 해요. 선대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아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많이 유행했던 방법인데, 상인과 수공업이 결합되는 방식이에요. 즉 상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책상 100개만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금과 재료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공업자는 기한에 맞춰가지고 상인이 주문하는 내용의 물품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하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무래도 주문을 요청한 상인이 갑이 되고 수공업자는 을이 되겠죠. 그죠? 갑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상인의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고 수공업이 점점 상업자본에 예속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서양도 그랬어요. 수공업자들이 점점 누구한테 예속되기 시작하냐면은 상인들한테 예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업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나 이거 치사해도 하기 싫다. 상인들 눈치 보기 싫다. 그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독립수공업입니다. 직접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선대제하고 다르게 수공업자가 자체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독립수공업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고 주로 선대제가 많이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산업의 경우에는 청과의 무역 확대로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중국은 결제 대금을 항상 뭘 쓰냐면은 은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은을 계속 안 썼는데, 왜냐면 중국에서 처음에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명나라 때죠. 그죠? 그래서 조선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금하고 은이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이 진짜 그런 줄 알고서, 그래? 그럼 조선은 금하고 은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이 아니라 조공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좀 봐줬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조공으로 안 내기로 이제 한 건 좋은데, 대신에 금과 은을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곤란해지죠. 그죠? 중국이 눈치를 챌 거 아니야. 야, 뭐야, 너네 금은 안 나온다며. 근데 사람들 금기고리 하고 다니네? 은팔찌 끼고 다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귀고리 문화, 이런 장신구 문화가 상당히 쇠퇴합니다. 국가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참 묘한 곳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원래 귀고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자가 했던 겁니다.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야, 하지 마. 괜히 했다 중국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신체 발부는 다 부모한테 나온 건데 니들 그런 귀고리 같은 거 하고 다닐래? 그건 선비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지 마. 그러면서 이것이 안방에 있는 여자들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중국이 알아버렸습니다. 뭐야, 너네 조선 은 안 나온다며. 근데 보니까 은이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제부터 은 내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중국과 교역을 할 때 무조건 은으로 결제를 하게 됐어요. 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시대는 은광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국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공업도 그렇고, 광산업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처음에는 관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민간으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7세기에는 설점수세예요. 민간에게 광산취급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광산업자를 임시직을 주는 겁니다. 뭐 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시 군관직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광산을 채굴하는 거예요. 즉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여전히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광산이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러면서 18세기 넘어가면은 잠체가 성행을 해요. 즉 몰래 채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아예 그냥 18세기 말 19세기 초가 되면은 광산이 기업적으로 경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은 성장이 있던 상인들, 특히 도고 같은 독점적 매매 상인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경영 CEO가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제 그 물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덕대라고 불리는 전문 경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노동자, 그리고 이 중에서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혈주라고 해가지고 작업반장으로 임명을 시켜서 기업형으로 광산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홍경래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이 광산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임노동자들을 잘 부어 삶아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수공업과 광산업,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관영에서 시작해가지고 민영으로 흘러갔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풍융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내는 공법제를 실시했다. 특히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인조 때 영정법의 실시로 전세는 1결당 쌀 4에서 6도로 고정되었다. 공납제도는 방납의 폐단, 점태, 인징, 족징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광조, 율곡이, 류성룡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동법의 실시로 토지 1결당 쌀 12도로 조세가 급납화되었다. 물론 뭐 이제 쌀도 내도 됐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포를 내거나 혹은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동법의 결과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공인은 국가에서 고용한 어용상인이라고 했어요. 조선은 양인계병제로, 원래는 양반도 군대 가야 됐어요. 양인계병제로 모든 양인은 군역에 부담이 있었다. 보법제는 정군 1인당 2에서 3인의 보인을 할당하는 제도다. 정군이 현역이고 그 다음에 보인은 금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람인데 정군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이고 보인이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군역제는 대립, 방군수포 등의 폐단을 일으켰다. 특히 연산군 때 가면은 요역화되면서 이 군역제가 대신 가는 대립, 그리고 돈 주고 빠지는 방군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중종 때 결국 이 방군수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불법적으로 내지 말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군적 수포제가 생기면서 1인당 포 2필씩 징수하게 되었죠. 군적 수포제로 군적이 부실화. 이제 양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백골증포, 이미 돌아가셨는데 세금 내라. 그죠? 황구첨정, 깐난애기인데 세금 내라. 이런 폐단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군역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양역 변통론이 제기됐는데 소변통론은 전반적인 틀은 그냥 지키되 그냥 온건적으로 개혁을 하자. 대변통론은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자, 양반한테 세금을 때리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영조 때 균역법의 실시로 1인당 군포가 2필에서 1필로 감세가 됐습니다. 그럼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꾸냐? 결작과 선봉군간포처럼
양반한테 과세하는 것들이 있고 어세, 염세, 선박세를 국방비로 돌려서 왕이 양보한 부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수세를 새롭게 확보를 하게 되고요. 신석은 벼농사 기술을 수록한 농가집성을 저술했고요. 서유군은 농촌생활 지침서인 임원 경제지를 저술했습니다. 조선 후기 밭농사에는 기존에는 밭 1항만 활용했던 농종법을 쓰다가 이제는 밭 고랑 밑으로 파여진 데죠. 거기까지 활용을 하는 견종법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2항법의 확대로 광작이 실시되고 농민층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즉 쫓겨난 소작농들이 임노동자나 광산 노동자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인삼, 채소,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들이 재배되었다. 자,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사상이 발전했다. 신해통공이란 무엇이냐?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유기전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업집단인데 난전, 그 다음에 경강상인, 송상, 내상, 유상, 만상 이런 상업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선 후기에는 포구에는 객주, 객주는 이제 중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여각, 이거는 업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박, 배를 이용한 유통업자 등이 상업집단이 발전했고요. 조선 숙종 때 제작된 화폐는 상평통보다, 근데 이 상평통보를 양반들이 부의 축적수단을 쓰면서 전환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조선 후기 무역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있다. 조선 후기 수공업은 선대제가 유행했는데 선대제 때문에 수공업자가 상인들에게 예속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 광산업은 독점자 명예상인 도상인들이 자본을 대주면은 덕대라는 전문 경영이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광작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수많은 임노동자가 여기에 가세를 해서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지대 납부 방식에 대해서 자,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이었어요. 타조법은 정률제, 절반을 내는 거였죠. 조선 후기는 도조법이었어요. 정액제예요. 그죠? 일정한 액수만 내면은 나머지는 프리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십시오. 타조법의 타하고 도조법의 도를 따서 타도. 그 다음에 절반이죠. 절반. 그죠? 절반의 반자하고 정액제의 정자를 따가지고 반정. 타도 반정. 좀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다음 대화에서 말하는 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지금의 공납제도는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공납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폐단이 있었어요? 공납제도. 그죠? 방납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점태, 인징, 족징 이런 게 있었죠. 아니 땅을 더 많이 가졌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법은 안 됩니다. 백성들이 불편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논쟁을 거쳐서 결국 부자도 불만이 없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한테 좋은 어느 지역이든 공평한 그런 법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결국 대동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화폐를 재산의 축적 기준으로 삼아 전황현상이 발생했다. 요거는 상평통보와 관련 있죠? 아니고 광작의 실시로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거는 이항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이 되었다. 이거는 삼정문란에서 환정과 관련된 이야기죠. 4번 방납상인들의 횡포로 곡물가격이 급등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납제도의 대표적인 폐단이죠.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이 징수되었다. 이거는 군역제의 폐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에서 공납제도의 폐단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과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양역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죠? 벌써 그러면 조용조 중에서 용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집에 비록 남자가 4에서 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가 나왔네요.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어요. 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조실록. 요것도 포인트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바로 균역법이죠. 균역법은 1인당 폭 2필씩 내던 것을 1필로 감세를 하고 모자라는 수세를 대신에 어디서 확보했다? 어세, 염세, 선박세를
왕실 재정에서 국방비를 돌리고 추가로 부자들한테는 결작과 선무 군관포를 거뒀다. 그렇게 새로운 수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민 감세를 달성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볼게요. 1번. 1인당 군포 2필씩 징수할 것을 1필로 감세시켰다. 이거네요. 바로 나왔네요. 그죠? 2번. 특산품 납부를 대신하여 토지 1개당 쌀 12도씩 징수했다. 이것은 대동법과 관련이 있고요. 3번. 시장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해 통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전세를 정액화하여 토지 1개당 쌀 4에서 6도씩 징수하였다. 이것은 인조 때 있었던 영정법과 관련이 있고요. 5번. 풍융에 따라 전세를 거두어 드렸다. 이거는 세종 때 실시한 공법제와 관련이 있네요.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한 사람을 고르시오. 허생이 나왔네요. 그죠? 이거 진짜 포인트가 바로 나왔어요.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서 자리를 잡고 밤, 대추, 감, 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사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여기서 보면요. 허생이 한 게 뭐예요? 독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도고라고 불렀죠. 도고.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배, 명주 등을 사서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만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만건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제 연암집이라기보다는 허생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허생전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상호. 이 시대는 농번 억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업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어. 보니까 상업이 어때요 지금? 이런 독점적 매매 상인까지 등장했죠. 그죠? 아니고요. 2번. 종명. 이 시대는 고액 화폐인 활구가 언제적 거예요 이거? 고려시대 거죠. 그죠? 아니고 이건 조선시대니까 아니고. 3번. 인성. 이 시대는 독점적 매매 상인 도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생이 도고잖아요. 그죠? 4번. 성식. 이 시대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 언제적입니까?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죠. 정구. 이 시대는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공령이 실시되었어. 이거는 이거보다 더 뒤에 근대시대입니다. 그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일본으로 자꾸 쌀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 실시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 독점적 매매 상인인 도고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강 조선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 합격해야 돼요.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런 경제 제도나 시스템을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설명드렸던 화장실 줄 서는 이야기 있죠. 그죠? 과연 이 시대의 경제 문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해결책을 내놨는가? 우리가 한번 그들의 고민과 고뇌를 같이 공유를 할수록 역사는요, 살아있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걸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자, 이 시간은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의 문화, 마지막이죠. 이제 조선시대라는 그 파트의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